자, 이제 교재 118페이지 가지고 쟁점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 지문을 보시게 되면 1번 지문이에요. 소유권 외 부동산의 물권의 명의신탁은 동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틀리게 구성이 되고요. 우리가 주로 예시를 하는 것은 소유권을 가지고 예시를 하는데 저당권도 될 수 있고 전세권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명의신탁자가 전세권자가 돼야 되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별로 중요치 않아요. 16년 동안 한 번 나왔던 지문이고 이 지문이 나왔을 때 수험생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뭐지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는 거의 없어요. 2번 지문이요.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는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틀렸죠?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는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제3자는 보호를 받게 된다. 그래서 아까 수탁자가 지금 제3자에게 팔았을 때는 무조건 어떻다?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축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제한적 유효라고 하는 거. 부부간의 명의신탁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18페이지 보시게 되면 밑에서 한 네 번째 줄에 1번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라든가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원, 종중 외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뭐 이런 것들을 예시를 하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이때 법률 관계 대내적으로는 자 신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대외적으로는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라고 해서 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유효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해지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유효이기 때문에 실명법이 적용을 받긴 하지만은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서 유효가 되면 뭘 할 수 있다? 해지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해지는 장래돼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할 때 장래효 한번 기억해 볼까요? 무효인 법률 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거 장래효였었고요. 해지라고 하는 거 장래효였었고요. 세 번째 이슈가 되는 게 조건부 법률에서 조건의 성취, 기한부 법률 행위에서 기한의 도래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장래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기억 안 나면 뭐 말고요. 하여튼 요렇게 해서 자 사안을 정리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한 사안. 그래서 이런 식이죠. 매도인이 있다고 치고요. 매도인이 있다고 치고 지금 누가 자 매수인이 남편이에요. 자 A라는 사람이 X부동산의 매도인 남편입니다. 신탁자가 될 테고 자 그 다음에 부인, 을이라는 사람이 수탁자가 된다 해서 대금을 지급을 하면서 등기는 누구한테? 수탁자에게 넘겨달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무효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배우자 관계이다. 법률원 관계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특별히 유효한 등기를 본다. 그래서 특별히 유효한 등기를 본다는 얘기는 대외적으로는 소유자가 누가 되고 을이 되고 두 사람 사이 같은 방에 있을 때는 누가 신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라는 식의 법률 관계에서 문제 하나 나왔습니다. 28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자 보니까 갑은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등등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의 명의신탁, 배우자 을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기를 맞춰주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을 예시를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무효가 돼야 되는데 자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 대내적 소유권 누구한테? 신탁자, 대외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수탁자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서 1번 읽을 방법이요. 수탁자, 을은 이렇게 외우셔야 돼. 읽을 때. 그냥 을은 이렇게 해버리면은 다시 처음부터 또 읽어봐야 돼. 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수탁자, 을은 신탁자, 갑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오른편. 두 사람 사이에서는 어떻다? 소유권은 누구한테? 신탁자에게 귀속이 된다. 2번 지문이요. 자, 신탁자, 갑이 엑스토지를 병에게 매도했을 때 이를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볼 수
없다. 어려운 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타인 권리 매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채권 행위, 소위 의무 부담 행위와 물권 행위라고 하는 개념을 민법 총칙에서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다? 유효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 X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 이 X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겠다라는 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하다. 그 사이 이게 이제 매매 계약 같은 경우 이행기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등기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한 달 후에 등기를 넘겨준다라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사이에 을이 등기를 넘겨받아서 넘겨주든 어찌됐든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고 일단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될 텐데 지금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대내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고 수탁자 을에게, 신탁자 갑에게 있고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 을에게 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되게 애매해요. 대외적으로 판다고 돼 있어요. 누가? 신탁자가. 그럼 이게 얼핏 보면 타인 권리 매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두 사람 사이에서만 생각하면은 이것은 타인 권리 매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얘는 유보, 상당히 어려운 지문. 3번, 정이 엑스토지를 불법 점유했을 때 신탁자 갑은 정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건 확실히 틀렸죠. 지금 제3자가 불법적으로 엑스토지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소유권이 그냥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신탁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누구한테 정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일단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4번, 수탁자 을로부터 엑토지를 매수한 병이 을의 갑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때 을과 병 사이의 계약은 무효. 이건 이제 민법 103조 얘기죠. 적극 가담 들어가면 무조건 뭐가 된다? 민법 103조에 걸려서 무효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병이 을과의 매매 계약에 따라서 엑스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기를 마친 경우,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병은 엑스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도 옳은 표현. 그래서 제3자는 수탁자한테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 수탁자가 소유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제3자는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면 일단은 2번 지문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2번 지문이 결국은 타인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이걸 이제 옳게 구성을 했는데 이건 모르는 거야. 보다가 시험 보다가 짜증이 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이 됐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부부간의 명의신탁, 항상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전제를 깔아줘요. 그러면 대내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신탁자에게 있고 대외적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수탁자에게 있다. 그래서 제3자가 어떤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한다고 해서 대내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신탁자가 야, 내 물건 돌려줘 라고 주장할 권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논의의 포인트. 그래서 이 명의신탁 관계를 항상 대부분의 문제 구성을 할 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먼저 찾아야 되고, 두 번째 실질적으로 문제를 구성을 해갈 때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유형으로서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 좀 어려웠고요. 하여튼 자주 나오는 주제는 아닙니다.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이제 120페이지 실명법의 적용 배제라고 해서 종류 미리 외우셔야 돼. 적용이라는 포인트 나오게 되면 배제되는 게 4가지,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상호명신탁, 그리고 신탁법상 신탁이라고 하는 거, 이 4가지는 어떻다? 실명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법에서 얘기하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전제. 여러분 교재 120페이지 핵심 지문을 보시게 되면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동법률의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한다. 이게 뭐냐면 바로 양도담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아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 이것은 어떻다? 이 법에서 얘기하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지 않고, 그래서 실권리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떻다?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전제를 해봐야겠고요. 121페이지 관련 기출문제 겁나 어렵습니다. 해서 자,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을이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했다. 스톱.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이건 뭐가 됩니까? 계약 명의신탁이 되게 되는 거죠. 갑과 을의 약정에 따라서 을이 수탁자가 직접 물건을 매수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스톱! 우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서 알 수가 없고, 적용 배제가 되는 경우 4가지 외우셨습니다.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그 다음에 신탁법상 신탁, 상호 명의신탁, 이 4가지만 어떻다? 실명법 적용이 배제가 된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되는 경우를 절대 찾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찾아내야 될 건 뭐라고요? 적용 배제가 되는 경우 찾아보시고, 적용 배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면은 당연히 어떻다? 실명법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런 논리구조. 기억번. 갑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한 경우, 자,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신탁법상 신탁, 상호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실명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갑과 을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한 경우 똑같은 논리구조야. 양도담보 아니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아닙니다. 상호 명의신탁 아닙니다. 신탁법상 신탁 아닙니다. 그러면 이때는 실명법을 적용을 한다라고 할 것. 세 번째, 을 명의 등기가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인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담보 가등기 아니죠. 가등기는 2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자,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되고,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자, 갑이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지금 3달 후에 등기 넘겨줄게 라고 얘기를 했다고. 자, 왜? 갑이 1주택 1세대 1주택 등등해서 세법상 비과세택, 근데 이게 보유기간, 그 다음에 또 거주기간 이런 요건 등을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후면은 비과세가 되니까 그때 등기 넘겨줄게. 을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집값이 급등을 하거나 해버리면 갑은 누구한테? 병한테 이 부동산을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 먼저 한 놈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등기법 공부하시겠지만, 을명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되면 설령 병한테 소유권 이전기를 하더라도 요거 나중에 병명의 등기, 직권 말소의 대상에 대해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요는 소위 청권 보전의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소위 적용 배제에 4가지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가 대단히 까다로운 문제인데, 이 문제를 차라리 다음 중 적용 배제가 되는 것을 고르시면 사람들이 쉽게 문제를 풀어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신탁법상 신탁, 상호 명의신탁 이거 찾아가지고 답을 골라낸다고요. 근데 이 문제는 까다롭게 구성해서 다음 중 적용되는 경우를 고르시오 라고 출제가 됐다고요. 그러면 애초에 4개가 아니면 다 어떻다? 적용이 되게 된다. 이런 식의 문제.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웠던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신 이 문제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4개 중에서 한 2개 써놓고 다음 중 실명법의 적용이 배제가 되는 경우를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를 출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한번 나오고 나서 이제 오랜만에 냈던 문제인데 그걸 똑같이 내기는 민망한 거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 뭐라고요? 적용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건 적용 배제 4가지만 외우셨고요. 4가지에 해당되지 않게 되면 어떻다? 무조건 실능법이 적용이 되게 되는 제일 까다로운 형태 문제가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게 무효인 명의신탁에서 여러분 교재 122페이지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 무효고요. 약정 무효고요. 여전히 자 기존의 실권리자 기존의 등기 명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거의 구성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무효인 명의신탁이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무효인 명의신탁이라는 게 전제가 되면은 이건 해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해지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됐을 때 유효했을 때만 해지라는 개념이 가능하다. 해서 가볼까요?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2번이나 나왔어요. 해서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다 무효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해지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걸 오른편 2번이 나오고 어려웠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해서 다시 무효인 명의신탁이라는 게 전제가 되면 어떻다? 이건 아예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지라는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법률행위가 유효했을 때만 뭘 할 수 있다? 해지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자간 등기 명의신탁. 다시 기본 논리 구조 가십시다. 약정은 무효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이 알았으면은 매도인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게 된다. 이게 기본 법률 관계예요. 다시 약정은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매도인이 알았으면 어떻다? 매도인이 소유자가 된다. 해서 지금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스토리가 이런 식이죠. 자, 지금 신탁자가 누구한테 수탁자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면서 뭘 한다고요? 등기는 수탁자에게 넘겨달라고 부탁했던 사안. 그래서 매도인이 수탁자한테 등기를 넘겨줬다. 그런데 매도인이 결국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알면서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바로 매도인에게 있다. 이게 이제 기본 법률 관계. 그래서 이 법률 관계를 정리하려면 자 일단은 수탁자 명의로 간 등기는 말소 등기 청구 또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매도인에게 등기 찾아와야 되고요. 대신 받은 돈 누구한테 신탁자한테 돈을 받았으니까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진다 해서 여러분 교재 122페이지 중간 생략형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서 매도인의 등기 말소 등기 청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17회 때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지문이고요. 설명드릴게요. 자, 신탁자는 말이죠. 수탁자에 대해서 직접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등기를 넘겨준 바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 매도인을 위해서 매도인을 대신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 그다지 중요치 않고요. 두 번째,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해서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라고 해서 틀리게 가볼까요? 지금 법률관계 갑이라는 신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금을 누구한테?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부탁하기를 누구한테? 수탁자한테 등기를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자, 등기는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럼 이때 법률관계를 정리하려면 수탁자 명의로 된 등기는 다시 누구한테? 매도인한테 복귀가 돼야 되고 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때 수탁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복잡한 과정을 생략하고 만약에 갑한테 신탁자한테 바로 등기를 넘겨줬다 했을 때 이 등기를 굳이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어차피 돌고 돌아서 누구한테? 신탁자한테 등기가 넘어가야 될 사안이니까 이때 이 등기는 어떻다?
특별히 유효한 등기로 본다. 실질적 권리공개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등기법에서 원래 다룰 얘기인데요. 하여튼 이런 식의 지문들이 구성이 됐고요. 여러분 교재 123페이지 핵심 지문 하나만 더 볼까요?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해서 신탁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도록 등기는 무효. 편집이 잘못되어 있는 데서 중복되는 지문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기출문제 30회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문제 1번 보니까요. X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을과의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해서 명의신탁 약정에 합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후 갑은 병에게서 그 소유 부동산을 X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고 병은 갑의 부탁에 따라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해주었다. 이게 소위 이름한 3명 다 등장했죠. 신탁자도 나오고 매도인도 나오고 수탁자도 나오기 때문에 이걸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소유자 누굽니까? 텍스트 보지 말고 소유자 누굽니까? 매도인이 일단 어떻다? 소유자가 되게 되고, 매도인은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이렇게 해줄 의무를 진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1번.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의 약정은 무효. 아까 설명드릴 때 약정은 닥치고 무효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옳은 표현.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요거 틀리게 구성이 됐죠. 자, 지금 갑은 을을 상대로,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자, 다시 등기 말소 청구하고 다시 신탁자한테 등기를 넘겨주는 방식이지, 갑이 직접 누구한테,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대신 아까 우리 지문 중에 그런 게 하나가 있었죠. 갑은 자, 매도인을 대위해서 을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건 가능하지만은 을에게 지금 뭐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2번을 일단 틀리게 뽑아냈고요. 3번.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매도인이 누구로 돼 있어? 병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갑은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소유자 누구니까? 병이니까. 대금을 누구한테 지급했으니까? 병한테 지급했으니까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요. 4번. 갑은 병을 대위하여 을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아까 봤던 주제이지요. 그 다음에 5번.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던 정이 을로부터 X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를 마쳤다면 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서, 자, 지금 을로부터 소유권을 누가 취득했다? 갑을 병정, 무조건 정은 어떻다? 소유권 취득하게 된다. 그래서 30회 때 문제는 좀 밋밋한 걸 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자, 소유자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아직은 매도인이 뭐다?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소유자가 신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탁자가 등기 말소를 청구하거나 소유권 이전기를 청구하거나 이런 것은 어떻다? 인정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30회 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볼까요? 2013년 10월 26일 날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 그 후 갑은 병 소유의 액토지를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고, 스톱.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게 뭐가 됩니까?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 되게 됩니다. 조금 이제 사이드 쟁점으로서 엑스토지 현재 갑이 점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갑은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죠.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한 권리, 갑은 점유권. 정리하면 소유자는 누가 되고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게 될 것이고, 지금 점유권은 누구한테? 갑 신탁자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합니다. 지금 가볼까요? 1번 지문을 보니까 지금 이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수탁자 을은 신탁자 갑에게 X 토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나요? 자, 수탁자 을은 갑에게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자, 그럼 이제 소유자가 누군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유자는 현재 누굽니까?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탁자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 점유하고는 갑한테 이걸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할 거. 다시요. 이 얘기는 뭐냐면 1번 지문의 취지는 소유자는 을이니까 라는 식의 얘기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야. 소유자는 누가 된다? 매도인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수탁자는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유물의 반환 청구할 수 없다. 2번 갑은 병에게 신탁자 갑은 매도인 병에게 엑스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렸죠? 그래서 지금 대금을 누가 지급했으니까 갑이 지급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요. 3번 병은 을에게 엑스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 아까 매도인이었었죠. 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죠. 현재 소유자 누구니까? 매도인이 소유자니까 현재 등기 명의인 무효인 등기지만 수탁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번 갑은 신탁자 갑은 수탁자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또 아까 이걸 갖고 지금 30회 때 답을 뽑았잖아요.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등기 넘겨준 적 없습니다. 소유권 넘겨준 적 없기 때문에 자, 안 되죠. 그 다음에 5번 신탁자 갑은 수탁자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피담보 채권에서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해서 이건 나중에 유치권 할 때 공부할 주제인데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사 대금 채권 그리고 또 하나 비용 상환 청구권 이 두 개만을 기준으로 해서 다 유치권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5번은 잘 뭔 소리인지 모를 얘기인데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 피담보 채권 돈 받을 권리라는 게 공사 대금 채권,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다시 1번 질문 수탁자 을은 신탁자 갑에게 그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옳은 표현. 왜? 수탁자에게는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 없다?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결국은 본질적인 부분은 소유자가 누구냐를 가지고 만약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뭘 주장할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서 반환 청구권 등을 어떻다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5회 때 나왔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25회 때하고 30회 때 3자간 등기 명시 등이 나왔는데 아까 1번 문제 30회 문제에서 2번 지문하고요. 2번 문제에서 4번 지문 결국 이제 같은 얘기를 물론 이제 쟁점은 달리 답은 한 번 답이 아니게 뽑았다 답을 뽑았던 케이스인데 요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항상 같은 거 그냥 내는 게 빤히 정해져 있다. 기존에 있는 거라도 다 소화하게 되면 30회 이런 문제는 거저 맞추는 그런 문제가 되게 된다. 다시 돌아가서 약정은 무조건 뭐가 되고 무효가 되게 되고 자 지금 소유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매도인이 알았다라고 한다면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게 되는 것이고 매도인이 몰랐다라고 하면 누가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약정은 무조건 무효고요.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신의 물건에 대해서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자신의 소유물의 행사에 방해를 하고 있을 때 이때 대지인도 청구 또는 건물 철거 청구 등 특히 건물 철거 청구 등을 할 수가 있다. 한편 임차인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퇴거 청구를 할 수 있지만은 건물 철거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내용들에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얘기를 그대로 활용을 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자, 그다음에 이제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매도인이 악이면은 소유자 누가 된다?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매도인이 알았다는 게 악이거든요. 매도인이 알았으면 소유자는 누가 된다? 매도인이 소유자. 약정은 무조건 뭐가 되고 무효가 되게 되고 해서 이 3자 계약 명의신탁 매도인 악의의 경우에는 마치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게 지금
지금 삼작은 등기 명의신탁이 비슷한 느낌을 주긴 하는데 의미는 틀려요. 삼작은 등기 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이 누구한테 신탁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는 데 비해서 지금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수탁자한테 대금 반환하면 되고 대신 소유권은 어떻다? 다시 자기가 찾아간다. 이런 식의 법률 관계가 되겠습니다. 일단 다른 건 다 빼버리고 약정은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리고 수탁자한테 소유권 넘겨받은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제3자는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매도인이 알았으면 소유자가 누가 된다? 매도인이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몇 개 파편 조각들을 정확히 외운 다음에 공통적인 요소를 대입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게 지금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거기는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등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25페이지에 갑은 2013년 친구 을과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병 소유의 X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자, 위치가 좀 잘못되어 있나요? 갑과요. 갑이라는 사람은 신탁자가 되게 될 거고 수탁자가 을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병에 부탁하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3작으로 봐야 되는구나. 대금 지급하고 등기는 누구한테? 수탁자에게 넘어간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가볼까요? 자, 1번 을이 X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라고 해서 틀렸죠?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알았죠? 매도인이 알았으니까 이때는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2번 갑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가볼까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해지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해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유효한 법률 행위였을 때만 어떻다?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됐을 때만 어떻다?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3번 갑은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갑은 을에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을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등기 명의만 갖고 있지만 그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을한테 뭘 주장을 할 수는 없다라고. 계속 소유자가 누군지를 찾아보셔야 돼. 4번 병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이제 답으로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현재 소유자 누굽니까? 매도인, 병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현재 등기 명의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을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내 물건 돌려달라라고 하는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이야.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혹은 아까 제가 중간에 설명드렸던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현재 소유자는 누구야? 병이에요. 근데 지금 을 명의로 등기가 돼 있으면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채택한다고요. 하나가 무효인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될 것이고, 혹은 진짜 소유자는 나야. 그러니까 진정 명의 회복을 목적으로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래서 4번을 그렇게 뽑았고, 5번 만약 갑과 을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약정은요 닥치고 무효해서, 자, 우리가 사실은 법률혼 관계였을 때 이때는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효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약정 무효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 자 하나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25페이지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126페이지 해서 자, 여러분 교재 126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검토를 해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문제부터 가볼까요? 2014년 갑은 친구 을과
계약 명의신탁을 약정을 했다. 그림 그려봐야 돼. 자, 갑은 명의신탁자가 될 것이고, 을은 어떻다? 수탁자가 되게 된다. 계약 명의신탁을 했네요. 그리고, 자, 지금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은 명의신탁자 을과의 매매 계약에 따라서 을 명의로 엑스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자, 그래서, 자,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다? 등기를 넘겨주게 됩니다. 병이라는 사람이 어떻다? 을에게 등기를 넘겨줍니다. 알았대요. 소유자 누굽니까? 자, 병이라는 사람이 어떻다? 소유자가 되게 된다. 병이 소유자이고요. 법률을 미리 정리해야 돼. 병은 그래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요. 을명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대신 대금은 어떻다? 반환해야 될 의무를 지게 되는 거. 이게 바로 계약 명의신탁 매도인 악의인 경우가 되게 됩니다. 해서, 자, 1번 문제예요. 그래서 1번 질문, 을은, 자, 수탁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이때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2번이요. 갑은 병에 대해서 엑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것도 틀렸죠. 신탁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주장을 할 수 없죠. 누가 대금을 지금 지급한 사람이 누구니까? 수탁자니까. 신탁자가 누구한테 매도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3번. 수탁자 을이 엑스토지 소유권 이전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병은 그의 매매 대금 반환을 거절할 수 없다. 좀 어려운 주제인데요. 이건 동시이행의 항명권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법률 관계를 정리하려면 수탁자 명의 등기를 말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매도인은 누구한테? 수탁자에게 대금을 반환을 할 의무를 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이 둘의 관계는 어떻다? 동시이행의 관계라고 해서, 야, 빨리, 자, 대금 지급해라고 했을 때,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뭘 주장할 수 있다? 너도 등기 말소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등기를 먼저 말소를 해달라고 주장을 했을 때 대금부터 반환해, 대금 같이 반환해 라고 하는 것을 동시이행 항명, 뒤에서 계약법 파트에서 공부하실 주제고요. 4번, 을이 X 토지를 정에게 매도해서 소유권 이전을 했을 때 정은 엑스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서 답은 겁나 쉽죠. 자, 제3자는 무조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제3자는 무조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식의 취지. 답은 4번으로 대단히 간단하게 뽑아낸 주제고요. 5번. 자, 지금 수탁자 을이 엑스토지를 선의 정에게 매도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줬을 때 을의 행위는 병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아니다 해서 다시 가볼까요? 현재 소유자 누굽니까? 현재 소유자 누굽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어떻다?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선이고 악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딴 놈한테 팔아먹게 되면 수탁자는 지 물건 아닌 걸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제3자가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그러면 매도인의 권리를 어떻다? 침해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해서 답은 4번으로 구성했던 사례.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까요?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알았던 경우 소유자는 누가 된다?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약정은 무조건 무효다. 근데 수탁자가 이걸 제3자에게 팔게 되면 수탁자는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딱 요 정도까지. 요 그림. 이게 이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선이 뭐 이런 경우까지 변수가 많아서 그런데 공식을 외우게 되면 몇 개, 딱딱 3개 정도만 세팅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됐을 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정도고요. 여러분 자료 127페이지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은 부동산 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 약정을 통해서,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는 약정 무효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적용 폐지가 되는 경우가 있었죠.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신탁, 그리고 신탁법상 신탁이라는 것은 아예 적용 폐지가 된다. 그래서 이 법상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건 유효다. 그래서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갔었고요. 여기서 실명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는 약정 무효다라는 의미가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자, 그래서 병소유 X 건물의 소유권 등기를 을 명의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해서 자 지금요 소리가 갑이 신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뭐가 되고 을이 수탁자가 되고 매도인이 뭐가 된다? 병이 되게 된다 해서 이게 이제 한 문제 딱 끊어서 내지 않고 경우수를 좀 오픈을 시켜놨어요. 1번 질문부터 가보겠습니다. 갑이 X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에게 등기 이전 없이 곧바로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병은 여전히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 해서 가볼까요? 자, 스토리 갑니다. 지금 이 사안에서는 갑이 매수를 했다고 해서 그 얘기는 뭐야? 병한테 대금을 지급했고 등기를 누구한테? 을한테 넘긴 상태. 이건 의미상 뭐가 됩니까?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지금 대금을 갑이 매도인한테 줬으니까 이건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소유자는 누굽니까? 매도인이 소유자입니다. 매도인이 소유자는 얘기는 매도인은 돈을 받았으니까 설령 을한테 등기를 넘겨줬다는들 그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이 병은 누구한테? 갑에게 등기 이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한 문제 안에 여러 개를 다 섞어버렸어요. 2번 질문이요. 을이 갑의 허락 없이 A에게 X 건물을 신탁해서 재건축을 진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A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말 더럽게 어려워요. 자,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에 대해서 뭘 해버렸대. 재건축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뭘 해버렸대. 그랬을 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제3자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아까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신탁자가 됐든 뭐 매도인이 됐든 다 상관없이 무조건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하고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진행을 했든 어쨌든 간에 그 제3자의 권리는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신탁자가 여기 대해서 제3자인 이 재건축을 한 사람한테 시비를 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번 을에게 X 건물을 매도한 병이 갑을 가는 계약 명의신탁 약정에 관해서 선이 알았다. 근데 다 좋은데 유효하다라고 돼 있죠. 다 빼버리고 약정은 유효하다라고 돼 있죠. 약정은 무조건 무효라고. 그냥 내용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약정은 무조건 무효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약정은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라고 해서 이렇게 답이 몇 번이야? 3번인가요?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돼 있죠. 틀린 것을 고르시라고 되어 있죠? 네. 1번 겁나 어려워요. 2번 겁나 어려워요. 말도 어렵고 판 것도 아니고 새끼가 무슨 재건축을 또 의뢰를 해. 복잡스럽게. 그런데 시험 문제 답은 겁나 쉽게 뽑았잖아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약정 뭐가 된다? 무효. 그럼 우리가 실명법 공부하실 때는 무조건 약정을 찾아보는 게 제일 편해. 왜? 간단하니까. 약정은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렇게 미리 치고 들어가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감 잡으셨어요? 이걸 하나하나 이 갑과 을의 관계를 면밀히 따져서는 안 돼. 1번에 절대 못 풀어요. 이런 문제는 풀 수가 없다고요. 근데 답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실 때는 손도 못 댈 문제이고 시험 끝나고 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러면 어머 이건 나도 아는 건데 당연히 이렇게 너무 유치한 문제로 생각하는 거야. 약정은 무조건 무효. 이렇게 봐야겠고요. 4번. 을에게 X 건물을 매도한 병이 갑을 가는 계약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병은 을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가볼까요? 알고 있었대. 소유자 누굽니까? 매도인이 되게 됩니다. 알고 있으면 매도인이 알고 있으면 어떻다고요? 소유자 누가 된다? 매도인. 그러니까 여전히 소유권 누구한테 있으니까 매도인에게 있으니까 이때는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되겠습니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질문. 갑과 을이 법률상 부부이고 위법한 목적이 없다면 갑의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부부간의 명의신탁, 조세 포탈 등이 아니라고 하면 유효한 것이고 그래서 이 법이 적용이 되더라도 다 해지할 수 있다. 해지 뭐가 됐을 때 유효했을 때만 뭘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유효했을 때만 뭘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답은요 3번
되게 어려웠던 문제. 하나하나 사안을 분석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볼 때도 뭐라고요? 다 가는 게 아니라고. 다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시험장 가면 모를 지문들 몇 개 뜬다. 그러면 2번 같은 거 겁나 어려워가지고 뭐 해설 봐봤자 멘붕 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쉬운 거. 약정은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게 5번 지문. 자, 부부간의 명신탁 예외적으로 유효하다라고 전제가 되면 어떻다?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무효였을 때는 해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유효였을 때만 어떻다? 해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식의 문제고요. 3번 문제까지 가볼까요? 한 문제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2015년 갑은 병의 액토를 취직하고자 친구들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을에게 매수대금을 주었다. 이게 계약 명의신탁이 되게 되는 거죠. 신탁자가 누구한테? 수탁자한테 대금을 지급하고 수탁자가 매도인한테 뭘 한다? 대금을 지급했다. 이게 결국은 이 앞의 내용, 이 갑은 현실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설령 이 매도인이 알았든 몰랐든 자, 갑은 현실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된다고요? 계약 명의신탁. 그리고 매도인 선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도인 선의. 매도인이 몰랐대. 그럼 소유자가 누가 됩니까? 다시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 선이다. 매도인이 몰랐다. 그러면 소유자는 누가 된다? 다시 앞에서 공부할 때 매도인이 알았으면 소유자는 누가 된다? 매도인이고 매도인이 몰랐다, 선이다 라고 하면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라고 아예 외우고 들어가시라고. 보면서 가서 이게 소유자가 누굴까를 고민해서는 안 되고 기계적으로 매도인이 선이다. 그러면 어떻다? 수탁자. 이때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지금 을이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다른 건 다 빼버리고 을이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럼 매도인은 아무 관계가 없어 이제. 매도는 받을 돈 받고 등기 넘겨줬으니까 매도는 아무 관계 없어. 그리고 얘가 누구한테 팔든 말든 이것도 지 마음이야. 그죠? 네. 을이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을이 지가 갑한테 팔아도 돼. 그러나 주의하시 이렇게 갑한테 소유권 이전기를 해줄 의무는 없어. 이 을은 누구한테?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죠. 아까 받았던 돈은 토해낼 의무가 있죠. 부당이득에 해당이 되니까. 그지만은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줄 의무 자체는 없어. 근데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줬으면 그건 지맘이니까 그 자체도 다 유효한 등기가 되게 된다. 1번 가볼까요? 엑스토제 소유자는 병이다. 틀렸죠? 소유자 누가 된다고요?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자, 갑이 을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더럽게 기인해. 뒤에 유효하다 나와 있죠? 약정은 유효하다 나와 있잖아요. 틀린 표현이라고요. 약정은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무효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약정은 무조건 무효라고. 명의신탁 파트는 꼭 약정은 유효 이런 게 한두 개 깔아준다고. 3번 질문. 자, 잘 모르겠고요. 이거 너무 기니까 패스.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뭘 골라라.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럼 짧게 가시자고. 3번 같은 질문은 읽었다가 머리가 터져버려요. 아니 이런 걸 읽으시면 안 된다고. 시간이 없으니까. 4번 질문. 만약 을이 갑의 아들이라면 약정은 유효. 어디서 약을 팔어? 약정은 무조건 무효였었죠? 그러니까 2번하고 4번 벌써 치고 들어가는 거야. 약정은 무조건 무효.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5번. 만약 을과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병이 매매계획 또는 법률효과를 직접 갑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갑과 을의 명의신탁은 3자간 명의신탁으로 봐야 된다 해서 결국은 찍어야 돼요. 이 문제에서는 일단 다른 거 다 빼버리고 2번하고 4번은 나가리 치는 거죠. 2번, 4번 나가리죠. 1번 나가리죠. 그럼 나머지 3번하고 5번을 찍는 거예요. 답은 5번인데 이건 못 풀어요. 현실적으로. 결국은 이 문제를 찍는 식의 문제야. 대신 지문 3개는 쉽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계약명의신탁 매도인 선이다 라고 하면 소유자 누가 된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약정은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 3번, 5번 중에 찍는 방법밖에 없어요. 분석해봤자 해설은 달아놨지만 의미가 없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도 너무 어려워요. 읽다가 죽어버린 사람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실 때는 무조건 패스하고 넘어가 버려야 돼.
지금 해설해 줘봤자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내버리면 이건 죽으라는 문제야. 마지막 그 5번 문제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나와 있죠. 스톱. 아예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 매도인 선의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경매입니다. 경매는 누가 물건을 파는 겁니까? 빚쟁이가 파는 겁니까? 채무자가 그 물건을 파는 겁니까? 법원이 파는 겁니까? 법원이 파는 거예요. 자, 다시 이런 식의 스토리예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자, 채권자 을이 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채무자예요. 근데 빚을 갚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뭐를 붙일 수 있다? 경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병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때 소유자는 누가 된다고요? 병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왜? 이게 설령 갑하고 다시 이게 사안이 좀 복잡하구나. 자, 신탁자가 있고 얘가 수탁자로 한번 전제해 볼게요. 그럼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서는 알 수가 있다 없다? 모른다. 법원이 어떻게 알아요? 사람 마음을. 그러니까 경매라는 말만 나오면 무조건 답을 외워버려야 돼. 경매 뜨게 되면 무조건 누가 소유자가 된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다시 아까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매도인이 알았으면은 매도인이 소유자. 매도인이 몰랐으면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 근데 매도인이 모르는 경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은 경매 얘기를 때려요. 시험 지문에 경매란 말이 나오는 순간 무조건 누가 소유자가 된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라고 치고 들어가셔야 돼. 다시 갑시다. 매도인이 알았다.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그러면 매도인이 소유자. 매도인이 몰랐다. 그럼 누가 소유자? 수탁자가 소유자. 근데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경매 얘기를 툭 던져놓는다고. 그럼 그게 매도인이 모른다는 얘기야. 법원이 어떻게 알아?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오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예 문제를 풀어갈 때 이래 가십시다. 매도인이 알았다. 그럼 매도인이 소유자. 매도인이 몰랐다. 이게 누가? 수탁자가 소유자. 매도인이 모르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된다? 경매 물건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야. 경매에 있어서는 누가?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병 소유의 X 물건을 취득하려는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을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서 자, 매각 대금을 완납을 했다. 자, 이게 소유자 누가 된다고요? 을. 수탁자가 어떻다? 소유자가 되게 된다. 수탁자가 어떻다? 소유자가 되게 된다. 수탁자가 어떻다? 소유자가 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수탁자는 무조건 어떻다? 소유자가 되게 된다. 이걸로 얘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지문이요. 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뭔 소리야? 을이 소유자인데 무슨 등기 말소를 청구해? 갑이 무슨 권한으로? 틀렸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얘기 핵심은 어찌어찌해서 수탁자, 을이 어떻다? 소유자가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된다고. 2번. 갑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X건물의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자, 돈을 줬던 신탁자는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3번. 병이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을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어려웠다고. 원래 채무자 병이 알고 모르는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야. 법원 경매 물건은 누가?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무조건 을은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앞에 사연들 아무 의미 없어요. 지나가는 홍길동이가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수탁자는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4번. X 건물을 점유하는 갑은 을로부터 매각 등을 반환받을 때까지 X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자, 스톱. 자, 유치권 다시 한번 오늘 외우십시오. 2번 나왔네요. 공사 대금 채권, 비용 상환 청권 있을 때만 뭘 할 수 있다?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지금요, 대금 반환 청권 이런 것들을 갖고는 또는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돈 줬던 거 있잖아요. 돈 받을 권리 있잖아요. 그걸 갖고는 어떻다? 유치권 주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 유치권 두 가지, 공사 대금 채권,
비용 상환 처분. 나중에 유치권 파트 설명드릴 주제. 5번 X 건물을 점유하는 갑이 정에게 X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자, 가볼까요?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타인 권리의 매매 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하다. 이렇게 갑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자, 지금 아무 소유자 누굽니까? 아까 을이 소유자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을 물건인데 이걸 제3자한테 팔아버리는 계약을 어떤 미친놈이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을 때 그 계약 자체는 채권 행위에 불과하니까 이 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하다. 다만 을명의 등기를 불법적으로 등기를 넘겨버리면 그건 무효가 됩니다. 이게 소위 이름하여 타인 권리의 매매라는 얘기라고요. 타인 권리의 매매 계약도 어떻다? 그 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하다라고 할 것. 답은 아까 3번으로 되어 있었는데, 자, 여기 되게 간단하죠. 바로 수탁자가 어떻다? 경매 뜨게 되면 무조건 수탁자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이렇게 갑니다. 여기까지 보조 30분 다음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